안녕하세요. 김성래입니다. 오래간만에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UK 에듀웍스와 함께 교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새롭게 오픈한 블랙매직 디자인 공인 트레이닝 센터인데요. 앞으로는 제가 이곳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NAB에서 블랙매직 디자인이 많은 제품을 출시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빈치 리졸브 19에 관한 관심들이 보이는데요.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렸었던 것처럼 저도 코바 2024에서 블랙매직 디자인 컬러 세션, 그러니까 다빈치 리졸브 19 버전의 새로 생긴 기능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컬러 슬라이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바에서도 이 기능 이야기할 때 관심 되게 많이 보여주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컬러 슬라이스 관련한 기능들을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이미 이제 19 버전으로 올려가지고 작업도 하나 진행을 해봤습니다만 아직 업데이트 안 하셨다면 바로 업데이트하는 거를 추천하진 않습니다. 작업하고 계신 게 있다면 꼭 그 작업 마치시고 나서 업데이트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게 아직 베타 버전이다 보니까 좀 짜잘한 버그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정성 면에서도 아무래도 알파 버전보다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18.6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그 작업 다 마무리하시고 업데이트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보고 싶은 기능은 요 컬러 슬라이스 기능입니다. 새롭게 나온 기능이죠. 제가 알기로는 유료 버전, 무료 버전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개인적으로 다빈치 리졸브 19 컬러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리 따지기 전에 그냥 만져봐도 좀 독특하게 변한다고 생각하실 만한 기능입니다. 스코프를 한번 띄워가지고 현재 보고 계신 이미지에서 채도를 조절해 보면 퍼레이드나 벡터 스코프의 형태로 보셨을 때 채도를 조절한다라는 관점에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세츄레이션과는 굉장히 느낌이 다르구나 라는 것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동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기존에 색 보정하던 방식이랑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새로 생긴 기능인 만큼 이 기능의 작동 방식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해 봄직한 부분들이 있고요. 추가로 사람이 빛을 바라보는 방식에 관해서도 고민해 볼 만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주로 해보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요 컬러 슬라이스라고 하는 이름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통 이름을 보면서 해당 기능이 어떤 방식인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컬러 슬라이스라는 이름만 통해 가지고는 어떤 기능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컬러 슬라이스를 그냥 우리말로 변환을 해보면 뭐 부분 색상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름을 보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다양한 색상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조절하는 뭐 세컨더리 기능이구나 혹은 VS 커브나 아니면 컬러 와퍼도 있는데 뭐 이 기능은 또 어떻게 다르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색상 영역들을 나눠서 조절하는 방식에서 이름을 짓기보다 동작하는 방식에 집중해서 이름 짓는 게 조금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빈치 리졸브 19 버전의 홈페이지에 이 새로운 기능 따라서 좀 내려가 보시면 컬러 슬라이스 6 벡터 색 보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읽어보면서 고민해 볼 만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감산 방식의 컬러, 컬러 밀도, 필름 같은 풍부한 컬러, 그 다음에 깊이감, 자연스러운 뭐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단어들이 가지는 의미를 알면 어떤 식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그런 원리들을 알고 나면 그냥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조금 더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컬러 슬라이스라는 기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긴 할 건데요. 사실은 컬러 슬라이스 자체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을 거고요. 컬러 슬라이스의 근간이 되는 감산 색상 기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봐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현재 색을 보고 있는 방식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색을 본다고 했을 때 색이라는 것 그 자체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색은 빛의 결과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빛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는 색을 볼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자면 색이라는 게 우리가 느끼는 빛의 파장 영역대입니다. 400에서 700 나노 영역대에 있는
가시광선이라고 불리는 파장을 우리가 감지하는 거죠. 그러면 색을 본다는 게 결국 빛을 본다는 부분이라는 점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그럼 빛을 어떤 식으로 보는지도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빛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빛 자체를 보는 경우랑 특정 물체에 반사된 빛을 보는 경우 두 가지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RGB 중에 첫 번째 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빨간색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신호등처럼 빨간색 빛을 직접 보는 경우가 있고요. 빨간 사과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둘 다 그냥 빨간색 아니냐 싶겠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고 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신호등의 불빛은 그 자체로 레드라고 하는 그 장파장의 빛이 그대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반면에 빨간 사과는요, 빛이 닿은 다음에 다른 파장의 빛은 모두 흡수하고 빨간색에 해당하는 영역의 파장만을 반사하게 되는데 이 반사된 빛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게 치면 빨간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을 다 흡수했기 때문에 빨간 사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과의 본질적인 색은 레드가 아닌 다른 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레드는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내서 우리 눈에 전달해 준 거거든요. 물체의 본질적인 색이 무엇이냐라고 고민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저희는 반사된 빛만 보게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빛 자체를 보는 방식이랑 반사된 빛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각각 이 두 가지 방식을 발광색, 그다음에 반사색이라는 용어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희가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나눠보면 빛을 나누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 공기나 물처럼 어떤 불투명도를 가진 것들이 공간을 채울 때 느끼게 되는 공간색이라는 개념도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투과되어서 나타내는 어떤 특별한 색이나 그다음에 빛이 굴절돼서 보이는 색, 그다음에 물체가 가진 그 재질감에 따라서 나타나는 다양한 색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발광색이랑 반사색이라는 단어만 해도 색을 보이는 대상 자체에 집중해서 이야기할 때는 광원색이랑 물체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 대상 자체가 가지는 색이라는 관점보다 빛이 어떻게 우리 눈에 전달되는가에 더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발광색이랑 반사색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빛 자체를 보는 이제 발광 방식에서 어떤 색을 더 강하게 표현할 때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이때는 원하는 색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을 더 강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색을 만듭니다. 빛의 삼원색인 RGB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레드를 더 강하게 보여주고자 한다면 레드라는 빛 자체를 계속 더해가면서 색을 보여주게 되고요. 빛을 자꾸 더하는 만큼 광량 자체가 올라가니까 더 밝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빛이 더해져서 계속 밝아지는 방식이다 보니까 RGB의 모든 색을 더하면 흰색이 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밝기를 계속 더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가산 색상 방식, 영어로는 additive color라고 합니다. 반대로 반사된 빛을 보는 반사색을 이용하는 방식에서 어떤 색을 더 강하게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원하는 색만 반사하고 나머지 색을 모두 흡수하는 방식으로 색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아까랑 똑같이 레드를 더 강하게 보여주고자 할 때 소위 색소를 섞게 되는데 이런 색소는 RGB가 아닌 CMY를 기본으로 사용하거든요. 레드는 그 자체로 만들 수 없으니까 마젠타와 옐로우를 더 많이 섞어서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각각이 흡수하는 영역이 계속 더해지다 보니까 점점 좀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색소들이 더해지면서 계속 어두워지는 방식이다 보니까 색의3원색이라고 하는 CMY의 모든 색을 더하면 검은색이 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밝기가 계속 빠지는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감산 색상 방식, 영어로는 Subtractive Color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에 중요한 두 가지 축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빛을 직접 보는 방식인 발광색, 가산 색상 방식, RGB 색 공간이 하나로 묶일 수 있을 거고요. 반사된 빛을 보는 방식, 반사색, 감산 색상 방식, CMY 색 공간이라고 저희가 묶어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념들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빈치 리졸브에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색다른 형식의 디스플레이가 나온다면은 알 수 없겠지만 현재 저희가 보는 전자 디스플레이에서는 그 소자들이 직접 빛을 내는 특성상 CMY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인쇄 방식에서도 RGB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 없다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필름에서 작업하는 방식을 디지털에서 완벽하게 구현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예 사용할 수 있는 재료랑 시작 지점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원리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완벽하게 필름으로 작업해서 보여주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가산 색상 방식이랑 감산 색상 방식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방식이 채도의 변화입니다. 가산 색상 방식에서 채도를 높인다는 거는요, RGB 채널의 대비를 높이는 과정이다 보니까 보통 광량을 더하는 효과랑 비슷하게 동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죠.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색상의 채도를 높였을 때 실제 최대 밝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채도가 높은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제 밝은 부분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람 눈으로 봤을 때 더 밝아 보일 수 있다는 점이죠. 반면에 이제 필름 같이 감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도를 높였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밝기가 증가한다기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듯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도 그럴 게 특정 채널을 강하게 한다는 게 가산 방식에서는 그 채널의 어떤 값을 올리는 방식이 되지만 감산 방식에서는 이 해당 채널을 제외한 다른 채널을 낮춰서 보여주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가산과 감산 색상 방식을 다빈치 리졸브에 있는 필름 라이트 핫키라는 기능을 통해서도 저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필름 시절에 존재했던 광학 보정 방식을 좀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숫자 키패드, 키보드 위에 있는 숫자들 말고요. 오른쪽에 따로 키패드를 통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단축키가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운 대로 이 단축키들을 써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능은 옵셋 값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컬러 바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컬러에 풀 프린트 라이트에서 마스터 플러스, 넘버 플러스죠. 제가 더하기 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쭉 옵셋 값이 올라가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 기능을 통해 가지고 가산 색상 방식과 감산 색상 방식의 작동 원리를 좀 이해해 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 컬러 슬라이스를 통한 사용 방법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채널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목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퍼레이드와 벡터스코프를 같이 놓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산 색상 방식을 사용하는 RGB 색 공간을 사용할 때 레드 채널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싶으면 레드를 올려주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무척 쉽죠. 레드를 더하고 싶으면 넘버 7, 숫자 키패드에 7번을 누르면 됩니다. 한번 7번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퍼레이드 상에서 레드 채널이 올라가는 것들을 움직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벡터스코프로부터 레드 채널이 올라간 것 역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감산 색상 방식을 사용하는 CMY 색 공간에서 레드를 도드라지게 하기 위한 방식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TV나 모니터 등의 디스플레이에서는 CMY로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다빈치 리졸브에서도 직접 CMY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RGB를 반대로 사용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조작을 하게 될 겁니다. CMY 색 공간에서 레드를 강하게 해주시는 방법은 마젠타랑 옐로우가 더해지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거를 RGB 색 공간에서 이야기하면 마젠타와 옐로우가 강해진다는 것은 보색인 그린과 블루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레드 채널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사이안을 빼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린 두 가지 방식으로 레드의 채도를 만들 수 있는데요.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죠. 먼저 제가 17번 클립에서 사이안을 빼주는 방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프린터 라이트 키에 보시면 사이안을 빼는 방식은 숫자 키패드의 마이너스 키인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숫자 키패드에 마이너스를 눌러가지고 레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레드 채널을 제외하고 그린과 블루 채널이 낮아져서 만들어진 레드를 보실 수가 있죠. 요게 이제
감산 채도 방식을 RGB에서 사용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클립에서는 가산 색상 방식에서 레드 채널 자체를 높여 가지고 채도를 높이는 방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놓고 비교를 해 보죠. 두 가지 방식이 모두 75% 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이 CMY를 통해 가지고 제가 채도를 높인 방식이고요. 오른쪽이 제가 레드 자체를 높여서 레드를 높게 만든 방식입니다. 감산 방식이고요. 가산 방식입니다. 둘 다 채도는 동일해요. 둘 다 채도는 75%에 해당하는 동일한 정도에 해당하는 채도지만 밝기가 사뭇 다른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감산 색상 방식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보게 된다고 할 수 있죠. 앞서 이야기한 풍부하고 깊이감 있는 채도라는 느낌을 이런 방식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산 색상 방식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든 기능이 컬러 슬라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기능 설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앞서 이야기한 감산 색상 방식을 사용하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름은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기록을 해왔었고요. 이를 디지털 환경에서 따라하면서 이전보다 필름룩에 더 가까운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전 설명이 되게 길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한 이유는 감산 색상 방식에 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이 기능 쓰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산 색상 방식은 이건 나쁘고 새로 생긴 감산 방식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위험한 방식인데요. 디지털 색보정이 기본적으로 가산 색상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산 색상 방식을 이용해서 보정한 영상들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일단 우리는 디지털 색보정 환경에서 엄밀한 의미로 감산 색상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식을 따라 할 뿐이죠. 그러니까 양쪽을 다 이해하시고 상황에 맞는 작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컬러 슬라이스라는 기능을 저희가 사용해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능은 다빈치 컬러 트랜스폼 랭귀지, 줄여서 DCTL이라고 불리던 이제 코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던 기능 중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필름 덴시티 관련 기능을 그래픽 인터페이스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는 이제 기본적인 농도 조절, 채도 조절에 관련된 기능들이 있고요. 농도 조절이라고 할 수 있는 덴시티랑 덴시티 뎁스가 있습니다. 이 두 기능의 관계는요, 컨트라스트와 피벗의 관계랑 되게 비슷합니다. 덴시티 값을 조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덴시티 뎁스를 아무리 움직여봐야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가 않죠. 덴시티 값의 영향을 받는 기능입니다. 덴시티를 조절하고 움직이면 뭔가 바뀌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덴시티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덴시티는 기본적으로 무채색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흑백 이미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독특하게 저희가 벡터 스코프랑 같이 놓고 덴시티 값을 움직여 보면요. CMY보다 RGB에 더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원본이 모두가 100% 채도를 가진 이미지였는데 최대치로 덴시티 값을 올려보면 CMY,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같은 경우는 100%에서 75% 정도로 채도가 낮아진 반면에 RGB는 어때요? RGB는 각각 훨씬 더 많은 정도의 변화가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촬영본에서 사용해 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덴시티 값을 올리면요. 전후 비교해 봤을 때 미드톤과 섀도우를 기준으로 개조들을 상대적으로 아래쪽으로 뭉쳐서 이미지를 전반적으로 조금 더 어둡게 만드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채도가 좀 높은 부분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채도가 있는 부분들이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채도가 낮은 녀석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것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덴시티 값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덴시티 뎁스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덴시티 뎁스는 어느 영역에 더 영향을 줄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덴시티 값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덴시티 뎁스 값을 낮춰보면요. 밝은 쪽부터 해가지고 어두운 쪽의 영향을 점점 줄여간다 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값을 높여보면 어두운 부분부터 해가지고 밝은 곳으로 영향을 줄여간다
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덴시티, 영향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것들은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이제 덴시티를 리셋하고 세츄레이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츄레이션 역시 프라이머리에 있는 채도랑 좀 다르게 동작하는데요. 벡터 스코프의 크기를 봤을 때 차이가 난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는데 전후 대비해 보면 이미지가 살짝 어두워진 느낌이 난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채도를 높였지만 이제 밝기 변화가 덴시티랑 좀 비슷하게 동작한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덴시티 값을 높이면 채도가 좀 높은 쪽 위주로 영향을 받았던 것과 달리 채도를 높여보면 어떻습니까? 채도가 낮은 쪽이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크로마 노이즈가 조금 더 끼어 보이는 듯한 느낌도 받으실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낮은 채도에서 제가 세츄레이션 값을 높여보면은 상대적으로 색 자체가 밝다고 할 수 있는 옐로우, 그린, 사이안 쪽으로 조금 더 영향을 많이 준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채도는 세츄레이션 뎁스와 세츄레이션 밸런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세츄레이션 뎁스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낮추면요. 지금 보시면 값을 낮춰 보시면 밝은 쪽부터 해가지고 어두운 쪽으로 영향을 줄여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값을 높이면 어두운 쪽부터 해서 밝은 쪽으로 영향을 줄여간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뎁스 기능은 결과적으로 영향력을 줄여갈 건데 밝은 쪽부터 조절할 거냐, 어두운 쪽부터 조절할 거냐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하게 기존의 덴시티에는 없었던 세츄레이션 밸런스라는 항목이 있는데 값을 높이면요, 이미지가 살짝 눌립니다. 전반적으로 좀 밝은 쪽부터 해가지고 살짝 이미지를 눌러놓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값을 낮추면요, 오히려 채도가 살짝 오른 듯 하면서 이미지의 채도 대비도 살짝 더 생기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서 확인을 해 보시면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한번 세츄레이션을 높여 보도록 할까요? 세츄레이션을 높였더니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살짝 아래로 눌리는 것들을 확인해 보셨고요. 자, 이렇게 낮춘 상태에서 뎁스 값을 낮추면 어떻게 돼요? 밝은 부분부터 해가지고 영향력을 줄여가고요. 값을 높이면 어두운 부분부터 해서 마찬가지로 값을 줄여 나갑니다. 최대 값으로 뎁스 값을 높인 상태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채도가 증가하긴 증가합니다. 이제 세츄레이션 밸런스라는 항목을 만져보면 값을 높였을 때 어때요?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살짝 들리는 느낌, 값을 낮췄을 때 이미지가 살짝 더 눌리는 느낌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밸런스나 뎁스 중에 왠지 뎁스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밸런스와 뎁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세츄레이션을 사용해서 살짝 눌러주는 정도로도 충분히 잘 사용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런스와 뎁스 옆에 보시면 휴 값이 있는데요. 휴 값을 돌려보면 말 그대로 색상 자체를 틀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기능처럼 이 자체를 이용해서 확 트는 방식보다는 밑에 있는 개별 색상들을 선택해서 뭐 색상을 돌리는 방식이 조금 더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휴 기능은 상대적으로 저한테는 활용도가 낮았던 것 같아요. 밑에 들어가서 이제 다양한 색상들을 조절하는 방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랙매직 디자인에서는 요 각각 개별 색상들을 조절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기능을 만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빛의 삼원색인 RGB와 그 보색인 CMY에 더해서 스킨이라고 하는 요 부분까지 추가적인 벡터를 만들어 놔서 총 7가지의 벡터를 만져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기능이랑 다르게 조금 재밌는 점은 내가 원하는 부분별로 하이라이트를 눌러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린을 만졌어요. 그리고는 따로 만지지 않고 그냥 하이라이트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어서 볼 수 있다라는 점도 뭐 나름의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 센터 값을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색상 방향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데 그린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린을 기준으로 옐로우와 사이안이 있는데 옐로우와 사이안을 각각 양쪽으로 벌려주시면 그린의 영역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해볼까요? 옐로우는 끝쪽으로 당겨버리고 사이안도 반대쪽으로 당겨놓고 그린을 보시면 아까에 비해 어때요? 훨씬 더 영역이 넓어진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들을 조금씩 밀거나 당기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조절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선택한 부분, 뭐 여기에 대해서 덴시티를 조절한다든가 혹은 채도를 높인다든가 하는 부분들 역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휴도 틀어볼 수가 있겠죠. 요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기능이랑 사실상 거의 동일하게 동작하니까요.
이 기능 자체들을 얘기를 해보진 않을 겁니다. 이 도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세컨더리적인 성격을 가진 것 치고 안정성이 되게 좋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소스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런 부분들이 더 적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확실히 8비트 소스보다는 10비트, 10비트보다는 12비트 소스에서 조금 더 안정성이 올라가는 거는 있는데, 이거는 꼭 이 기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툴들에서도 볼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좋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에서 뭐 아무래도 사이안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니까 사이안을 선택해 볼게요. 하이라이트를 켜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해 보시면 약간 우글우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상태에서 사이안에 대해서 덴시티 값을 조금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물론 뭐 지금 이미지가 좀 무거워가지고 풀 재생이 안 되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로 우글우글하는 것들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큐를 틀었을 때는 조금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기는 한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처리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범위를 조금 더 넓혀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 리덕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뭉개줄 수도 있겠죠. 제가 덴시티 높이고 채도도 높여가지고 이미지를 진하게 만들었는데, 재생을 할 때 뭐 그렇게 우글우글한 부분들이 아주 크게 드러날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과하게 틀면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8비트 소스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안정성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422 10비트짜리 소스입니다. 얼마 전에 촬영을 했던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 422 10비트 수준에서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소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운데 있는 파란색을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만들고 싶어서 블루의 덴시티를 높여봤는데요. 재생했을 때 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전체 화면으로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때도 거의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후 대비해 봤을 때 충분히 쓸만한 방식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컬러 슬라이스 기능의 원리부터 해가지고 가볍게 만져보는 것까지 해봤는데요. 이번 기능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UVS 커브들을 조금 덜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목적에 따라서 분명히 더 사용하기 좋은 기능이 있을 거고요, 사용하기 불편한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하겠지만, 일단 선택지가 늘어난 만큼 활용해서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원래 다빈치 리졸브 19 버전에 대해서 새로 생긴 기능들을 좀 준비를 해봤었는데, 일단 컬러 슬라이스 하나만 가지고도 할 얘기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따로 빼가지고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시간 되는 대로 나머지 기능들, 특히 편집 관련해가지고 생긴 기능들 중에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기능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컬러 슬라이스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셨던 필름 룩 크리에이터라든가 그 외에 다른 몇 가지 기능들도 한번 소개해보고 싶으니까요, 시간 한번 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기로 하고요. 앞으로 7월부터 해가지고 컬러 인터미디에이트 과정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